갈 때마다 무서워. 일본 사람들. 토마호크 크루즈가 전례 없이 일본한테 지금 올해 말부터 들어가요. 저도 그 소식 듣고서 놀랐어요. 일본의 그 자위대를 우습게 만만하게 볼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격차는 중국 해군 대비 대한민국 해군이 더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껴있는 대한민국 군사력, 해군력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견제하고 버틸 수 있을지.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제가 뵙는 것 같습니다. 일본 군사력 세계 8위라고? 일단 그 순위를 매기는 거는 요즘에는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한 5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군사력은 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년이 지난 이제 2025년 비교해서 좀 많이 약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항공자위대라고 하는 공군력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바로바로 신형 전투기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역시 이제 뭐 5세대 전투기 F-35 A형, B형인데 도입하는 그 기종이 이게 좀 느려요. 그래서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고 반면에 이제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뭐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라고 했던 일본의 F-15J 이글 전투기 이게 지금 이제 완전한 구형 전투기가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도태를 하고 있고 성능도 이제 주변국 대한민국이나 이제 뭐 중국 전투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고 지상 타격하는 미사일을 지금 거의 한 10가지 이내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새로운 이제 전력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좀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되죠. 기존의 항공자위대나 해상자위대 중심을 할 게 아니라 미사일 전력이 이제 어떻게 골고루 들어가서 2030년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이 되는지 상당히 이제 과도기에 접어들어 있죠. 그래서 딱 옛날처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최강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에 이것 따라했다. 해상자위대 전력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하고 이제 비교하면은 상당히 막강하죠. 여전히. 근데 이제 뭐 중국 해군을 비교하면 숫자상으로는 뭐 밀리고 그럼에도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지스 전투함. 이것이 현재 8척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한 2, 3년 후 더 크고 신형인 이지스함 2척을 또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척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의 이지스함 보유 척수는 4척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2, 3년 후에는 또 뭐 2척이 보강돼서 6척은 되는데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하고 이제 우리 울산 현대 HD 현대 중공업에서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이 최대 6척이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보다는 숫자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보강하기 위해서 미니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하는 KDDX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6척이고요. 이제 뭐 규모, 크기는 뭐 기존의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지금 세종대왕급이나 정조대왕급보다는 조금 이제 낮춰서 작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입이 돼야만 겨우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이제 보유한 숫자하고 얼추 좀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니 구축함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다른 전력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동시에 또 일본 해상자위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로우급 뭐 호위함 소위 작은 구축함을 또 이제 대량으로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한민국 대비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비교하면은 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일본의 군사력이라 하면은 가장 강하다.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스토리가 전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도산 안창호급이라는 이제 신형 잠수함 3,000톤대 잠수함이 지금 3척이 확보가 돼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 성능 이제 신형 또 이제 개량한 거를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직 발사관 소위 그 지상 타격할 수 있는 탄도탄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기존의 발사관이 6개라면은 우리 도산 안창호급의 개량형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나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뭐 화력이 대단해지는 건데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 2018년부터 지켜보더니 이게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을 넘는다고 할까요? 동일한 발사관을 갖는 잠수함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고 최근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배후에는 이제 미국이 가져도 된다, 가져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쏘는 이제 미사일은 일단은 탄도탄보다는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라는 미국제 순항 미사일. 이제 올해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력이 좀 늘어나죠. 일본 공군 육상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항공 분야는 좀 아직까지는 이제 뭐 가는 길은 좀 비슷해요. 물론 이제 2035년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공군 전투기의 어떤 대명사가 될 수 있는 보라매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겠지만은 일본 역시 연구하고 공동 개발하는 DCAP라는 게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공군력은 지금 뭐 이렇게 희속 게임 하듯이 그냥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위대의 군사력은 해상자위대가 가장 탑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육상자위대, 우리나라 육군.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앞서죠. 병력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뭐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숫자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앞서고 있고 전반적인 화력도 일본의 육상자위대보다는 앞섭니다. 근데 지상에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그렇게 뭐 대비를 한다든지 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제 얘기를 안 하죠. 일본 자위대 무시 못하는 진짜 이유. 일단은 매달 일본 그 신관들 계속 받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움직임을 매달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훈련도 열심히 하고 화력도 좋고 소총은 되레 신형 소총을 먼저 지금 만들어냈고 우리가 더 낙후돼 있어요. 우리는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신형 또 자동 소총, 그러니까 기관단총을 특전사를 위해서 뭐 선정을 해야 된다고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정도고. 그래서 좀 뭐 뒤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뭐 전차 분야도 뭐 좀 더 먼저 신형 전차를 내놨고 십식 전차라는 거를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가 뭐가 장비가 문제인지 이 질문 받으면은 최근에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인력들, 소위 그 육상자위대 병력이나 뭐 부사관이나 장교들 문제.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국군도 최근에 상당한 질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밀리터리 지금 매니아들 사회에서는 평가를 하기를 이제 SNS 들어가면은 거의 공무원이다. 그게 실제 현상이에요. 그래서 굳이 일본의 자위대라고 해서 셀프 디펜스 포스라고 해서 이거를 격화시키는 거는 그거는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 말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신력이 좀 좋고 뭐 2015년만 해도. 그래서 저도 그걸 인정했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방송에 나가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본의 그 자위대를 뭐 우습게 만만하게 볼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군대에 군기 빠진 이유? 우리가 일상생활이 소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민주화되면서 민주화라는 게 이제 사회가 개방되고 미국의 문물 아니면 서유럽의 문물이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바로 인터넷 세상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2011년부터 본격화된 게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 시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10년 단위로 역사의 그 문화를 보면은 다 느슨하게 편하게 자유롭게 맛있는 거 먹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부작용은 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한 거죠. 좀 편하게 살자. 돈도 편하게 이제 간단하게 편하게 벌어서 좋은 자리에 가고 출세하고. 그러니까 뭐 오히려 부정부패가 없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구조가 그런 측면에서 군대도 거기에 당연히 흡수가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그 훈련할 때 일선 군인들 이제 장교나 부사관들 그다음에 이제 징집된 병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상당히 이제 옛날 같지 않다는 거. 경직된 군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일선에 나가서 보면은 일본 자위대 이제 훈련들이 있어요. 공개 행사 때 가서 보면은 뭐 차이가 없어. 그리고 이제 특히 대만 군대 중국의 이제 침공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들은 이제 몇 차례 가봤는데 오히려 훈련은 대만군이 더 열심히 잘해요. 화력 집중이라든지 막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멋있고 사진 찍기도 되게 좋았어. 액티브하다는 그 느낌을 실제 가보면 대만군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3개국이 뭐 훈련 사고 나는 거 비슷비슷해요. 다 흘리고 SNS에 올리고 하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차이점이 저는 없다고 봐요. 일본의 중국까지 한국 군사력 괜찮을까? 중국하고는 또 이렇게 숫자상으로 비교하면은 더 벌어지죠. 그리고 이 중국 해군도 자기네 국산 자국 내에서 만든 이제 이지스 체계, 소위 이제 뭐 방공 구축함 그것을 이제 본격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20척에서 30척이 이제 조만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비교하면은 격차는 중국 해군 대비 대한민국 해군이 더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껴 있는 대한민국 군사력, 해군력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견제하고 버틸 수 있을지 숫자상으로 물론 이제 성능상으로는 미국제 레이더 시스템 장착한 이수 구축함이 이제 6척까지 확보되지만은 숫자가 너무 이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해안에서 뭐 인공 구조물 설치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해요 앞으로도. 그거를 다 견제를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해군력이 부닥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열세하지 않을까. 중국 상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좀 그 사이가 좀 조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태까지 해결이 되어 왔는데 중국하고는 결국에는 잘못하면 이제 붙을 수 있는 서해안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의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이 우리한테도 또 큰 과제로 지금 다가가고 있죠. 옛날에 2006년도 기준에서 이제 그런 일이 좀 소소하게 있었는데 그때는 뭐 중국 해군력이 그렇게 뭐 지금처럼 뭐 현대화된 함정이 많지가 않았어요. 잠수함도 뭐 경운기 소리 난다면 소음이 큰 뭐 구형, 원자력 추진도 구형 잠수함 때문에 우리가 추적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성능이 강화돼서 감시하는 것도 추적하는 것도 좀 예전보다는 좀 어렵지 않나. 최근에 이제 작년에 들어왔던 게 미국제 그 포세이돈 초계기 6대.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뭐 12대까지 이제 들어오는 도입하는 이제 MH-60R 해상 초계 헬기. 대잠 헬기죠.
근데 이제 신형 장비들이 이제 공중 그 감시 체계도 도입은 이제 되고는 있는데 숫자가 또 그것도 부족해요. 뭐 북한도 감시해야 되고 중국도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을 항상 또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력이 따로 필요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간접적 식민지. 이 세상이 이제 뭐 1945년도 일본 패망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종전하면서 뭐 좀 새로운 세상에 온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살아온 게 예전에는 뭐 식민지라는 게 직접 통치하고 막 강압하고 했잖아요. 근데 종전 이후에는 그런 방식 안 해요. 이제 그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 중앙 아프리카에서 이제 프랑스군 이제 주둔한 거 철수하게 했고,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영국의 이제 힘은 다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뭐 경제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은 자기한테 덤벼들었잖아요. 1941년도 12월 8일 날 진주만 자기를 하와이 기습 직접 싸움을 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원자폭탄 2방으로 죽여놨잖아요. 항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근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자기들의 국민들이 더 이상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근본은 살아있어요. 마음속에. 이중적인 거. 여전히 그 일본 사람들 그게 있어요. 여행을 가서 아이들 느낄 텐데 얘기들 잘 알아들었고 일본 사람들 나 되게 무섭던데. 지금도. 제가 뭐 이 취재 때문에 아니면 자료 뭐 사는 것 때문에 2011년부터 한 50차례 이상 다녀봤는데 뭐 아무 때나 막 가고 했는데 갈 때마다 무서워 일본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습게 생각해요. 한국말 쓰고 딱 한국 사람이다 보면은 그 친절이란 게 뭘까 좀 자연스럽지 않은 친절. 특히 한국 사람에 대한 거. 근데 백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막 그냥 그게 지배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백인에 대한 건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도. 또 이게 반대로 얘기해서 미국은 이거를 이제 지배를 해야만 이게 하나의 방어막이잖아요. 극동 소련이 있고 중국 있잖아요. 그럼 이게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일본을 통해서 이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넘어오지 못하게 태평양에. 태평양 넘어 바로 뭐 괌부터 시작해서 하와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서해안, 로스앤젤레스로까지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은 최전방으로 이제 밀어넣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더 최전방은 대한민국에 또 양쪽을 다 막아야 되는 중앙에 있는 북한을 막으면서 왼쪽 중국, 러시아까지. 1964년도에 중국이 이제 핵실험에 성공해서 이제 핵무기 이제 보유국가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시점에 64년도에 일본 주둔 주일 미군의 폭격기, 경폭격기가 군산에 배치가 돼요. 갑자기 슬그머니 들어와서 소위 이제 대비태세, 핵무장을 전술핵이라는 걸 이제 탑재한 상태에서 군산 공군기지의 C 구역에 배치돼요. 한 4대인가. 그런 상태로 이게 한반도가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최전방.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변화할 한국의 역할? 항상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은 뭔가 우리를 좀 한 단계 일본보다 낮춰 상대를 한다, 다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력 측면이나 경제력.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뭐 이 1990년부터 중국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수출을 우리가 같이 많이 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정부에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교류를 하는데 그 중국을 또 이렇게 발전시킨 건 미국의 지금 그런 수출을 받아주고 했던 게 이게 다 엮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붕괴됐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못해. 내가 이제 복로로 못해. 끊기 시작하니까 우리 경제 지금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군사력이나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력만 얘기하면 안 되고 배경에는 저 군사력을 죽여내려면 돈줄을 다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또 최전방이지만은 여기보다는 일본이 더 중요한 거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얘를 내가 지금 항복시켜서 잡았는데 이거는 내가 절대 못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뭔가 좀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예요.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전력이 2003년 그 이라크 전쟁 그때부터 이게 뭔가 정리돼서 줄어들었어요. 사실 전력이 20년 전에 확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중요성도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택기지 중심, 오산, 군산기지 중심의 어떤 그런 기지 중심으로 내버리는 거고, 왜냐면 미 본토에서 병력과 무장 전투기가 금방 올 수 있으니까. 뭐 최근에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만에 그거는 잘못 보는 관점이에요. 주한미군이 굳이 뭐 투입된다 안 된다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일미군의 역할이 더 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일미군 항공전력, 전투기 중심의 항공전력이 현재 기준으로 갑자기 강화됐어요. 현대화됐어요. 그게 한 2, 3년 사이에. 그래서 실제 주전력은 이제 주일미군과 일본에서는 일본 자위대하고 이제 어떻게 여차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미군은 정보 수집하는 정도, 그리고 일부 탄약 뭐 보급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하고 이제 해상전 이제 수중전이나 해상전이 붙어서 뭐 이렇게 손상된 함정들이나 뭐 잠수함이 이제 뭐 수리나 아니면 이제 피난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의 기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 해군기지.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주 해군. 근데 그 전에 부산 해작사 기지가 먼저였어요. 그런 용도로. 해작사 기지를 용호동에 있는 거를 끝낸 다음에 바로 제주 해군기지에 착수한 거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평택항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뭐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럼 평택항을 또 보조하는 게 저 밑에 목포 쪽에 목포 신항 쪽, 뭐 광양만. 20년 전에는
사실 그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가 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우리가 북한 상대 재래식 군사력이 뭐 그렇게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뭘 보여주기를 해요. 신제품을 마치 무슨 뭐 상품 뭐 내놓듯이. 그게 이제 조기경보 통제기. 꼴랑 한 대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부 시스템을 보면은 초기 제대로 가동이 될까? 데이터 링크라든지 연동되는 그 소프트웨어, 컴퓨터 계통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거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보여주려고. 나도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견제하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는 자꾸 뭐 위기 조성을 하는데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이게 양안 사태에 따라서 이게 끌려 들어가냐 만다 이거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양안 사태로 인해서 일본 자위대, 그다음에 태평양 미군, 그다음에 저 멀리 호주군까지 합세해서 싸우고 있을 때 한반도는 너희가 책임져 거기 못 도와준다. 북한에서 내려오면은 옛날 6.25 때처럼 도와주지 못하고 네가 다 막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군사력을 재래식 군사력을 제대로 갖고 있고 뭐 북한이 핵을 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격을 미국 본토에서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죠. 한 일은 미국 아니면 다시 원수된다? 근데 이게 한미일 군사력을 묶으려고 했던 거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게 1980년대 초반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의 트럼프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시켰다고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도 81년 2년도에 일본 그 내각 수상하고 총리하고 우리 그 당시 정부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렇게 자꾸 묶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은 그때부터 이제 만들려고 80년대 초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그 한미일 연합훈련이 뭐 자연스럽게 항공, 해상훈련을 하더라고. 그때는 뭐 상상도 못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야금야금 발전이 되온 거예요. 거의 40년 동안에. 근데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속으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북한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손을 잡아야 된다. 북한 때문에 동해안에서의 특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은 이렇게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렇게 속에서는 불안한 게 있죠. 뭐 저 개인적인 것처럼 일본 사람들 믿을 수 없다.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의 나라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태평양 동북아에서 미국이 다 진짜 빠지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저도 봐요. 서로 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일본 군대 개헌, 진짜 군대 가져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사들의 말장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걔들 군대예요, 그거. 근데 뭐 출퇴근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비하를 이제 하고 격화시켰는데 뭐 대한민국 군대는 뭐 안 그런가? 차이가 없다고 봐요. 훈련도 화력 뭐 이렇게 쏘고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하는 거는 우리 한국군 훈련하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지? 특히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을 아주 빡세게 한다고 하는 지역이 북해도, 삿포로 지역 그쪽에 그 홋카이도 지역. 거기는 정기적으로 훈련을 엄청 세게 해요. 그 모습들을 이제 저는 사진을 많이 보는데 최근의 기준으로 이렇게 봐도 이게 이 정도면은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막 상대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 그리고 한 2018년부터 미군이 거기 집중 가세를 해요. 같이 해 훈련을 참여를 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근성들이 또 있고 일본 사람들 근성들이 자기네 그 DNA가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상대는 아니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법을 이제 개정하고 밑받침이 되면은 실제 전투 지역에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이 미국의 요구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 그다음에 중동의 뭐 아덴만 거기 이제 그런 일부 지역까지 유럽까지는 투입을 못 하겠지만 근데 최근에 또 어떤 현상이냐면은 나토 군대 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다 일본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함정들, 항공모함들 이런 게 다 끌고 와서 이게 중국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이렇게 좀 외형적인 시연, 과시하는 수준이지 실제 이 동북아에 전쟁을 했을 때 나토군의 해군력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중국한테 마치 옛날 19세기 뭐 중국을 막 이 백인 국가들이 와가지고 막 뭐 상하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되레 긴장감을 중국 사람한테 줬죠.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미국 계속 일본을 키우는 이유? 지금 미국이 노리는 게 일본에 어느 정도 그 근성을 좀 더 살려줘야만 화력도 줘야 되고 핵전력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토마호크 크루즈가 전례 없이 일본한테 지금 올해 말부터 들어가요. 저도 그 소식 듣고서 놀랐어요. 순항미사일을 준다고 일본한테? 그거는 이제 직접 중국을 만약에 해상에서 붙으면 때려라 이거죠.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일본 해상자위대 그런 이제 미사일 전력이 상당히 이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중국 해군도 현대화됐기 때문에 일반 해상자위대 뭐 전력들을 또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고 파괴한 상태에서 이 미국이 이제 3함대, 캘리포니아에 있는 3함대, 그다음에 지금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항에 있지만은 그게 다 이제 동원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실력 발휘를 하겠다. 네가 먼저 당해봐라, 당해라. 뭐 어떤 뭐 이렇게 맞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다 처리할게.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954년도 자위대 창설된 이래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그렇게 전력을 좀 늘려줍니다. 표시가 안 나게. 그래서 8가지인가 지금 급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됐어, 올해부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일본을 이제 군사력을 키운다면은 뭐 스텔스 전투기 숫자를 더 늘리게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제 F-35, 150, 147대인가 그게 이제 완비되면은 또 영국하고 만드는 GCAP가 합쳐지면은 한 300여 대가 전력이 되면은 급할 때 먼저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터지면은 앞에서 다 그걸로 이제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써먹으려고.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생각, 속내는 또 더 복잡하죠. 이거를 관리해서 써먹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